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다고요? 코웃음이 나오는군요. 이 한마디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 포럼, 중국, 미국, 유럽 200명의 학자들을 웃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 그 가설 틀렸습니다 라며 마이크를 잡는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죠. 단 3분 후 그의 PPT에 표시된 수치가 천연 기술 효율 212% 상승, 냉각 내성 마이너스 60도를 찍었을 때 그 한 줄이 세계의 모든 이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국력도 없다? 정말 그럴까요?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자원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 전 하버드 연구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발표할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고 문헌 목록을 정리하던 중 최근 석 달간 주요 외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CNN에서 한국 반도체 시장 60% 장악했다고 소개했고, 영국 BBC에서는 사우디 한국 에너지 기술 도입 협상이라고 발표했으며, 블룸버그에서는 한국 조선업 10년 연속 세계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든 채 화면을 10초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세계 1위 산유국이 자원 제로인 나라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랜드 아이잭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왜 자꾸 세계의 중심에 서는 걸까요?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학문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최근에 참가했던 하버드 회의장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날의 토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포럼에는 200여 명의 학자와 학생, 외교관들이 모여 자원과 해양 접근성, 21세기 국가 번영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있었어요. 저는 패널 사회자로 초청받았고, 제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인 박진우 학생이 함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한국에서 외교부 근무 경력이 있는 유능한 학생으로 해양 안보와 무역로에 관한 연구로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죠. 다른 패널로는 베이징 대학에서 온 장웨이 교수와 그의 제자인 천하오가 참석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고, 천하오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며 중국 자원 외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 정부와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학술 토론마저 국가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해가는 듯했죠. 토론의 시작은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자원일까요? 아니면 바다와 같은 지리적 이점일까요? 장웨이 교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항상 번영을 누렸다고 말했어요.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이 국가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면서 중동의 산유국들, 러시아, 호주와 같은 나라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풍부한 자원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의 말에 청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자원 중심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천하오도 스승의 말을 이어받아 자신의 연구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개 경제대국 중 14개국이 주요 자원 보유국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는 부국이 되었다면서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하오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중국은 막대한 석탄, 희토류, 철광석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원자재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청중들은 점점 더 그의 주장에 설득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웨이 교수와 천하오의 발표는 체계적이며 논리적이었어요. 통계 자료와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주장에 청중들은 설득되는 듯했고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전 세계가 이 논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 생각보다 그들의 주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불편함이 일었어요. 이 정도로 단순한 논리로 국가의 번영을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가 왜 경제 위기에 빠졌고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와 일본은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 그들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이미 의심의 씨앗을 품고 있었어요. 제가 반박하려고 마이크를 잡으려던 그 순간 박진우 학생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과 천하오 학생의 분석에 일부 동의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싶다면서 1965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사이에 있었던 영토 교환 사례를 언급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진우 학생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박진우 학생은 파워포인트 화면을 전환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1965년 8월 10일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넘겨주었는데 이 영토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크기였고 후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면서 그 대신 요르단은 홍해 연안의 19km 해안선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선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천하오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요르단의 실수였다면서 석유 같은 귀중한 자원을 단 19km의 해안선과 바꾸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회의장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천하오는 더욱 자신감에 차서 이런 건 전형적인 단기적 사고의 결과라면서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박진우 학생은 침착하게 자신의 논지를 이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요르단 사람들이 이 결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면서 그들은 왜 석유보다 바다를 선택했는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반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화면을 넘기자 아카바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현대적인 컨테이너 터미널과 수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활기찬 항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요르단이 이 해안선을 통해 아카바 항을 건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내륙국의 운명에서 벗어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다면서 내륙국은 항상 주변국의 허락 없이는 해상 무역이 불가능한데 몽골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자원을 보유했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의 분석은 계속되었어요. 요르단은 작은 해안선을 통해 홍해와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카바 항은 요르단 경제의 생명선이 되었다면서 현재 요르단 수출의 80%, 수입의 65%가 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아카바 항을 통한 연간 물동량과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고 그 수치는 정말 놀라웠어요. 장웨이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요르단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난한 국가가 아니냐면서 반면 석유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G20 회원국이 되었다고 반박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고 청중들도 다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고 회의장 분위기가 다시 중국 측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모두를 위해 이 토론이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입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단기적인 부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다른 문제라면서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겠지만 바다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요르단은 석유 대신 무역로를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말이 회의장의 분위기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발언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쳐나오는 노트북을 3개 덮으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쳐나오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분명 불쾌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현대 세계에서 자원은 국가의 힘이라고 강조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덕분에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요르단은 작은 해안선이 있다고 해서 국제적 위치가 향상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박진우 학생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이렇게까지 토론이 한국으로 집중될 줄은 몰랐고 내심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한국은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라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주요 광물 자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불과 $100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 덕분이라는 것이었죠. 박진우 학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서 한국의 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출입 물동량의 99.6%가 해상을 통해 운송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바다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이라면서 결국 자원이 없으니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조롱했어요. 회의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박진우 학생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이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라면서 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인적 자원과 해양 접근성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확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학생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다면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실패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혁신과 인적 자본 발전에 집중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한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숨겨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런던에서 열린 국제에너지회의에서 들었던 놀라운 발표가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한 에너지 분석가가 한국의 희한한 능력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이었죠.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분석가의 이름이 데이비드 톰슨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는 한국이 개발한 분자 재설계형 정제 기술에 대해 발표하며 경악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기술은 원유 속 탄화수소 분자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배열하여 기존 항공유 생산 수율을 7%에서 15%로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연료의 성능이었습니다. 영하 6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연료가 결정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는 기존 항공유가 달성하지 못한 성능이었어요. 만약 이 기술이 실제라면 항공산업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혁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게 무릎을 꿇은 셈이었죠.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도 한국산 항공유로 시험 비행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보고서를 저는 직접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이 내용을 회의장에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런던 회의에서 들은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한국이 개발한 합성 항공유 기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오히려 자원을 가진 나라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청중들은 제 말에 집중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장웨이 교수와 천하오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기술로 인해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인류 에너지 기술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정제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자원보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다면서 한국은 조선 산업에서도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세계 발주량의 70% 이상을 한국이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하오가 끼어들려 했지만 박진우 학생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 중 하나로 컨테이너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을 기항하는 국제 정기 항로는 287개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 화물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외부의 도움 덕분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다는 것을요.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오히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바다라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오늘날 자원을 가진 나라들조차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장웨이 교수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자원도 풍부하고 해안선도 길다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제2경제대국이 된 이유도 그런 지리적, 자원적 이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어요. 천하오도 스승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중국은 자원과 바다 모두를 갖추었기에 보다 완벽한 강대국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한 전략을 찬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박진우 학생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도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중국 측의 논리는 강대국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제가 학자로서 견지해온 가치관과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장웨이 교수님, 규모와 자원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원 의존보다는 기술과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측의 자원 중심 논리에 설득되었던 청중들이 이제는 한국의 사례와 기술 혁신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이 전개될 줄은 몰랐고 제 자신도 점점 더 한국의 위대함에 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박진우 학생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국가 번영을 위한 진정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지난 2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원이 국력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한국이라는 예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파헤쳐보지 않았던 진실을 파헤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중국 측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청중들은 박진우 학생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장웨이 교수와 천하오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 토론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21세기 국가 번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토론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청중석에서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학자였는데 그가 던진 질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긴장시켰어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해상 무역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다가 있어도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바다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는 박진우 학생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했습니다. 천하오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애초에 바다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라면서 비교 대상으로 역사를 보면 영국이 해양을 지배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관리해왔으며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장웨이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하오 학생의 말씀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다면서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제 공유제라고 강조했어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보장된 권리이며 남중국해는 중국만의 바다가 아니라 국제수역이라고 명백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진우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바다를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키는 나라라면서 부산항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무역항인 부산항은 현재 세계 상위권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다면서 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허브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거대한 컨테이너들과 선박들로 가득한 부산항의 모습이 나타났고 청중들은 그 규모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계속해서 현재 부산항을 기항하는 국제 정기 항로는 287개에 달하며 한국은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9대 무역국에 진입했다면서 현재는 세계 6위의 수출국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무역의 99.6%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하오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결국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바다마저 중국 같은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한국의 경제적 자립성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 남중국해를 지나는 한국 선박들은 모두 중국의 허락하에 운항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반박했습니다. 천하오 학생. 그것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면서 2016년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제시했어요. 설사 중국이 물리적으로 남중국해를 통제하려 한다고 해도 한국의 해상 교통로는 결코 취약하지 않다면서 한국은 동쪽으로는 동해를 통해 태평양과 미주로 남쪽으로는 남해를 거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서쪽으로는 서해를 통해 중국 및 세계 각지로 향하는 다양한 해상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박진우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어쩌면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지키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화면을 전환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 서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당시 한국해양경찰 조준호 경장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순직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조준호 경장의 사진과 함께 사건 당시의 기록들이 나타났고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박진우 학생은 계속해서 당시 중국 어선들은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단속하던 조준호 경장이 중국 어선에 의해 바다에 추락하여 순직했다면서 이게 된다면 보통의 국가라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서
군사적 대응이나 외교적 보복 대신 2018년부터 한중 양국이 공동 단속을 시범 실시하는 등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힘으로 바다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법과 협력으로 바다를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선진국 마인드를 가진 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박진우 학생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해양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힘이 아닌 법으로 바다를 지킨다는 것. 이것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천하오는 반박하려 했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청중들은 박진우 학생의 설명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사회자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했지만 내심 한국의 접근 방식에 큰 감명을 받고 있었어요. 장웨이 교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랜드 교수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국제 정치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힘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님, 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힘이라고 반박했어요. 박진우 학생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노력도 포함한다면서 어획량 제한, 금어기 설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일부 국가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서해의 어족 자원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어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힘이 아닌 품격으로 바다를 지키는 나라, 자원이 아닌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은 박진우 학생의 발표에 감동받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하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장웨이 교수도 불편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사회자로서 분위기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했다면서 국가의 번영은 자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바다를 가진 나라이면서 동시에 바다를 지키는 정신을 가진 나라라면서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정한 강국이 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자리에 앉았고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박진우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천하오가 장웨이 교수와 뭔가 심각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고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토론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자 불편해하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했어요. 휴식이 끝나고 다시 토론이 시작되자 천하오가 공격적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중국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고 스텔스 전투기도 개발했으며 한국은 항공모함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도발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면서 바다를 지키려면 결국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고 청중들은 천하오의 도발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했어요. 저 역시 박진우 학생이 이 공격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진우 학생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천하오 학생의 말씀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다면서 군사력의 규모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품질과 국제적 신뢰라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대규모 무기 계약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는 한국 방산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다고 밝혔어요. 계약 총액만 해도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한국 무기체계가 품질과 성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서방권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슈차크의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고 박진우 학생이 그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블라슈차크 장관은 한국 무기는 독일제보다 빠르고 미국제보다 싸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어요. 천하우가 비웃듯 끼어들려 했지만 박진우 학생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조선 기술과 정밀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군함과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첨단 센서와 전자장비 제조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품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는데 이 역시 해상 물류가 핵심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때 어쩌면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곧 더욱 놀라운 정보로 확인되었어요. 박진우 학생이 화면을 전환하며 한 가지 더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면서 최근 미국 측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고 청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이 소식을 처음 들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2025년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이는 단순히 하나의 무기 개발 허가를 넘어 한국의 해군력과 국제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6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천하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장외희 교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토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박진우 학생은 한국은 이미 잠수함 설계와 조선 기술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서 KSS 3급 잠수함은 AIP 시스템을 탑재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며 핵추진 시스템만 확보된다면 기술적으로 완성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나아가 박진우 학생은 이번 승인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기존 오커스 협정을 통해 호주에 핵추진 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데 한국이 이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면 사실상 오커스 플러스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박진우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인류 국가로 성장했으며 지정학 리스크가 높아지는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었어요. 천하우가 마지막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막 시작 단계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박진우 학생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면서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모범적인 회원국으로서 이 기술을 오직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간조했어요. 저는 그 순간 박진우 학생의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언임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힘을 가지되 그 힘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였어요.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이번에는 천하우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의희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저는 사회자로서 이 토론이 단순한 힘의 논리를 넘어서 품격의 논리로 승화되었음을 선언했어요. 한국은 군사력을 키우되 그것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라면서 이것이 바로 21세기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력 강화는 공격적 의도가 아니라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핵잠수함은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는 방어적 목적에 기반한 기술적으로 진전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무기의 수나 규모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힘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핵잠수함 승인 발표 이후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하오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청중들은 박진우 학생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의희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저는 사회자로서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장의희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은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다면서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석유도 없고 광물도 부족하며 영토도 작은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중국의 자원 중심 전략에 대한 방어였어요. 박진우 학생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면서 바로 그 점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세 가지 문장이 나타났고 회의장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리튬 한 톨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배터리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진우 학생은 한국에는 리튬 광산이 하나도 없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비록 원료는 수입하지만 그것을 가공하고 혁신하는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원료 수입 100%인 나라가 메모리 시장 60%를 장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며 애초에 자원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박진우 학생은 한국은 실리콘 하나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 실리콘으로 만드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원료가 아니라 기술이 진짜 자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떠올랐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여기서 수백 년 전부터 석유가 곧 국력이라 여겨졌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요르단 페트라 화학공장의 사진이 나타났고 박진우 학생은 작년 요르단 정부가 한국 기업과 손잡고 바이오 항공유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이 기술은 석유 없이도 항공유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어요. 석유 없이 항공유를 만든다니 이게 된다면 중동의 석유 패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 석유 없는 나라에게 앞다투어 기술을 배우려 한다는 것. 이것은 자원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한국 기술진을 초청해 분자 재설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공식 요청했다면서 어쩌면 10년 뒤 중동의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 기술로 만든 바이오 연료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원이란 땅속에 묻혀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박진우 학생이 확실히 간조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원은 사람의 땀과 지식이라면서 한국은 없는 것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있는 것을 혁신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어요. 리튬을 배터리로, 실리콘을 반도체로, 공기를 항공유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기술사회학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국가가 물리적 자원 없이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회자로서 한 걸음 물러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고 저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보스턴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연구해온 자원과 국력에 관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점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석유를 자원이라 불렀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자원이라 불렀다는 사실을요. 이 차이가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석유는 고갈되지만 지식은 재생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말입니다. 제 노트에는 중동 국가들의 석유 매장량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사우디 2,600억 배럴, 이란 2,000억 배럴, 이라크 1,500억 배럴, 엄청난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숫자들은 모두 유한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었죠. 반면 한국의 자원은 달랐어요. 인구 5천만 명, 그중 대학 진학률 70%, 연구개발 투자 세계 2위. 이 숫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석유는 퍼내면 줄어들지만 지식은 나눌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차이에 있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저는 사회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원이란 무엇이냐고, 땅속에서 캐내는 것만이 자원이냐고 물었어요. 박진우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원이란 미래를 만드는 모든 것이라면서. 석유는 과거의 자원이고 사람은 미래의 자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일구어낸 기적은 단순히 경제성장이 아니라 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면서 없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간조했어요. 리튬이 없으면 리튬을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가 없으면 석유를 대체하는 기술을 만들며 영토가 작으면 바다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진우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제가 지난 20년간 놓쳤던 본질을 깨달았어요. 자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자원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자원은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자원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 나타났고 박진우 학생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열정, 한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규모, 한국 정부가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정책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였고 그 투자가 오늘날 한국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웨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정했어요. 중국도 인구가 많지만 한국처럼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는 못했다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 문화는 부러운 수준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이번 회의의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느꼈어요. 경쟁자가 상대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우 학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자원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고 이번에는 장웨이 교수와 천하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는 것을요. 석유 시대에서 지식 시대로, 자원 경쟁에서 기술 협력으로 한국은 그 전환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실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지식을 세계와 나누고 있었어요. 요르단에, 사우디에, 폴란드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연구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강국은 자원을 소유한 나라가 아니란 지식을 찬조하는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청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진우 학생도 노트북을 챙기며 주변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하우가 천천히 박진우 학생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까 긴장했어요. 천하우의 표정은 복잡했고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그를 발견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천하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천하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처음에는 한국의 전략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특히 핵잠수함 승인 소식은 격분을 느낄 만큼 충격적이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 역시 많이 배웠다면서 중국의 방대한 자원과 전략도 대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천하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깨달은 것은 자원의 크기가 아니라 자원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하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을 받은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한 태도라면서 힘을 가지되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고백했어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한국은 그 본성을 이겨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하우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젊은 학생이 자신의 조국을 비판하면서까지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천하우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중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우리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한국은 품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탄했습니다. 박진우 학생이 천하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중국도 변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라고 위로했습니다. 두 학생은 악수를 나눴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모습이라고 느꼈어요.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보스턴의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고요했고 붉은 벽돌 건물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저는 기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기술사회학을 연구하며 혁신과 발명이 문명을 진보시킨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인간이 기술을 움직이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도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평화를 지키는 방패로, 협력을 이끄는 다리로 사용했어요. 핵잠수함을 개발하되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방위산업을 키우되 침략이 아닌 방어를 목표로 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되 독점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제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보스턴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학술 논문이 결론 부분을 새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문명을 완성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진정한 강국은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군사력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그 나라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며 얼마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로 평가된다고 썼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자원이 없다는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영토가 작다는 약점을 전략으로 보완하며 역사적 상처를 품격으로 승화시킨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국가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기준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또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만 있는 동맹은 위험하지만 힘과 품격을 겸비한 동맹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에게 안정적인 파트너이자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이며 국제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썼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고, 그들은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했고
당장의 이익 대신 장기적 신뢰를 선택했으며 독점 대신 협력을 선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무엇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을 키웠으며 강함을 과시하지 않고 의연함을 보여줬고 승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위해 준비했다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문명 국가의 모습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적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저는 오늘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기술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며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문명은 크기가 아니라 품격으로 완성된다는 것을요. 연구실 문을 천천히 잠그는 그 순간 저는 문득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바로 박진우 학생에게 메일을 보내 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국의 특별한 사례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서울을 직접 방문해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 한편을 스쳐간 감정은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유의 지층이 발칵 뒤집히는 듯한 흔들림이었고, 저는 그 흔들림을 곧 한편의 통찰로 이해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원이 없어도 지혜를 길어올리고 작은 영토에서도 커다란 가능성을 움켜쥐며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늘날 세계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온 역사, 지금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축적과 성취는 외국 학자로서의 저에게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토론의 근원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가 세월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무대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종종 마음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거대한 장면, 즉 이 시대가 변화하는 결절점을 직접 목격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제가 지금껏 연구해온 그 나라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성취와 온유함, 결단력과 배려심, 그리고 역사를 꿰뚫는 지혜는 외부인의 눈에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곤 합니다. 이 또한 한국을 오랫동안 지켜온 세대가 일구어낸 정신적 기반 위에서 가능해진 흐름이었지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역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한국이 있었다. 그 말은 제 안에서 울림을 남기며 천천히 가라앉았고 새로운 질문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저력은 경제적 수치나 기술적 성취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조용한 의지,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애정, 역경 속에서 서로를 부축하던 나날들. 그런 것들이 한 겹 한 겹 쌓여 만들어낸 깊은 결의에 가깝지 않을까요? 기성세대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그래서 더욱 경외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꿋꿋하게 세월을 견뎌온 세대가 묵묵히 겪었던 전후의 척박함, 세계 질서 속에서 늘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 고단함.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절제를 잃지 않았던 태도. 그 삶의 축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한 국가의 근본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목격한 연구자라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작지만 위대하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21세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이 걸어온 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존경과 깊은 호기심으로 채워지고, 그런 감정은 마치 오래된 서재 어딘가에서 천천히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처럼 제 연구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남긴 발자취 위에서 저는 계속 쓰고 분석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향한 제 진심이자 제 연구의 동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이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시간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한 장면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어온 것들, 강대국들이 당연하다고 말해온 주장들,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연구와 진실로 대응해온 한 나라의 저력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쩌면 누가 더 크고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지켜왔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쌓아온 노력, 남들이 뒤틀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 진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정작 간과한 건 기술이든 문자든 그 뒤에 있는 철학과 사람을 보면 답이 보인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철학을 지켜온 사람들, 눈앞의 이익보다 옳음을 선택해온 역사. 그게 결국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사연이 끝났다고 해서 진실을 둘러싼 싸움도 끝난 건 아닐 겁니다. 기록을 지우려는 손길도, 역사를 흔들려는 시도도 앞으로 계속될 테니까요.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기억하고, 이야기해야겠죠. 이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